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평가 문제집 제1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허균의 홍길동전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광펜과 삼색 볼펜 준비하시고요. 밑줄은 형광펜으로, 필기는 삼색 볼펜으로.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필기 하면 검은색으로 필기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하다, 그럼 파란색. 그리고 정말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필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은 비록 색깔을 바꿔서 필기는 못 해주지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필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길동전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은요, 발단과 전개 부분인데요. 먼저 홍길동전의 글의 종류는 무엇이 되냐? 고전 소설이면서 한글 소설이다,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격은 비판적이며 전기적. 여기서 전기적이다라는 말은 기이한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제는 사회 모순 비판과 이상세계 건설이다. 자,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특징, 이거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영웅의 일대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래와 주제, 특징은 오마이노트에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꼭 알아둘 시험 족보. 길동의 처지는 어떠냐? 길동이라는 인물의 처지는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다. 문일지십이라 그랬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중요한 건 서자라는 거죠. 정실 부인이 아닌 처백에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호부호용을 하지 못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며 종과 같은 신분으로 천대를 받고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떨치고 싶어한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이런 걸 보고 입신양명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곡산댁의 질투로 죽을 위기에 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길동의 인물 유형을 보시면 현실적으로는 학문에 뛰어나고 병법과 무예에 뛰어나지만 또 비현실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뛰어난 도술과 고전소설의 특징인 전기성이 드러난다. 비현실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자가인,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뛰어난 인물을 우리가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이들에 드러난 갈등의 유형을 살펴보시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입니다. 길동은 호부호용을 하기를 원하고 입신양명을 하고자 하지만 사회제도는 출생이 천한 사람은 호부호용을 하지 못하는 당시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또 출생이 천한 사람은 과거에 응시하지 못한다라는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제도와 길동의 어떤 개인이라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갈등의 원인은 뭐냐? 길동이 출생이 천한 서자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은 뭡니까? 홍길동과 그를 시기하는 곡산댁과의 갈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반대쪽으로 넘어가셔서요, 이 글의 사회문화적 상황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소설의 내용은 길동이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서자로 태어나 호부호용을 하지 못한다. 자, 사회문화적 상황은 능력보다는 신분이 중요하고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다. 그래서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다.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소설의 내용은 홍판서에게 길동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첩이 있었다. 양반가에서 본첩 외에 첩을 여러 명 둘 수 있었다라는 걸 보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축첩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나타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시면 소설의 내용은 학문이나 무예로 이름을 떨치고자 한다. 유교의 입신양명 사상이 담겨 있고요.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다. 천부 인권 사상, 하늘이 부여한 인간만의 권리다. 전생의 인연으로 모자의 관계가 됐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담겨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인물들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시면요, 길동의 부모는 운명 수능적입니다. 적소차별이 길동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길동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지만 길동은 현실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신분 차별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저항하고요. 신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후세 이름을 남기고자 한다. 그래서 현실 개혁적인 인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 보시죠. 자,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이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자, 길동의 특이가 나오죠. 길동의 특이사항.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문일지십.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여기서 문일지백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굉장히 뛰어난 능력. 어때요? 비범한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은 뭐예요? 남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 공은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를 말하는 겁니다.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천해 길동이든 아버지니 형이냐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출생이 천하다라 그랬죠? 출생이 천하다. 이게 서자 출신이죠. 홍길동은 서자 출신이에요. 길동이 10살이 넘도록 감히 부영을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자, 부영이라는 것을 부영을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 이게 바로 길동의 갈등의 원인입니다. 적서차별이죠. 어느 가을철 9월 보름깨가 되자 달빛은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히 불어와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어때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가을인데요. 달빛은 처량하게 비치고 맑은 바람은 쓸쓸히 불어 사람의 마음을 울적하게 하였다. 갈등을 심화시키는 배경이죠. 그때 길동은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했죠.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 이거 보시죠.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 이게 바로 유교의 무슨 사상? 입신양명의 사상이 담겨있다. 입신양명에 대한 꿈, 이름을 널리 떨치는 거죠.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영이 있는데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왜요? 신분이 다르니까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죠. 호부호영을 하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길동의 표지 한탄, 이 부분이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하고 말을 마치며 뜰에 내려가 검수를 익히고 있었다. 그때 공이 홍판서죠.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그때 마침이라는 거죠. 이게 뭐야? 우연적이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소설의 특징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대는 어떻습니까? 고전소설이라는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전에 만든 소설이 고전소설인데요. 먼저 주제를 살펴보시면요. 주제는 권선징악적이다.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이런 주제를 담고 있어요. 등장인물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이며 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이며 평면적,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말은 주로 행복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리고 구성은요,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입니다.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그리고요, 우연적이며 비현실적인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인물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대2적 구성이죠. 이런 고전소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고전소설의 특징을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꼭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는 5만원에 꼭 정리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갑니다. 그때 마침 우연적 전개라 그랬어요.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은 공경하는 자세입니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소인이라 그랬죠. 소인. 이게 뭡니까? 지금 길동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게 하는 말이에요. 왜요?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소인이라 자기 자신을 소자라고 하지 않고 소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는 체하며 내 무슨 말이냐? 길동이 저라고 말씀드리기를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뭡니까? 길동이 천한 신분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에요. 대감이라고 안 하고 뭐랍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감의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나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넘어가 볼까요? 슬픈 마음을 드러냈죠. 자, 공이 듣고 나자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며 마음이 방자해질까. 자, 어때요? 공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홍판서인 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동의하지만 방자해질까 했는데 크게 꾸짖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현실 수능적이에요. 세상 집안의 천한 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이게 뭡니까? 당시 시대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 축첩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축첩제도가 첩을 둘 수 있는 거죠. 내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하고 다만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해 마지 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달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다. 하루는 길동이 어미 침소애가 우는 줄 알았다. 소자가 보세요. 여기는 소자죠. 소자라 그랬죠? 여기서는 어머니하고 어때요? 신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와 신분이 같기 때문에. 전생연분이 중하요. 전생연분이 중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전생연분,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다 뭐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금세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할 천한 몸이 되었으니 그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자연히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모친 스라를 떠나려 하오니. 왜요? 집을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남의 천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천대를 참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게 길동이 집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출가 이유 1번입니다. 집을 떠나는 이유, 남의 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엎드려 바라건대 모친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귀체를, 귀한 몸을 잘 돌보십시오. 자,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낱말의 뜻풀이를 묻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말들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어미가 듣고 나서 크게 놀라 말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재산가의 천생이 너뿐이, 천한 자손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좋게 먹어 어미의 애간장을 태우냐. 또 이거 엄마의 태도 어떻습니까? 어머니 역시도 운명 순응적인 태도죠. 이로써 홍길동의 부모님은 운명 순응적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홍길동은 현실 개혁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하는 겁니다. 옛날 장충의 아들 길산, 장길산이죠. 전생이지만 13살에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후세에 널리 떨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출가 이유 2번입니다. 집을 나가는 이유죠. 모친은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십시오. 근간의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에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습니다.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집을 나가는 이유 3번이죠. 이유 3번. 출가 이유 3번. 모친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니 그 어미 또한 슬퍼하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고전소설의 문어체예요. 이게 문어체. 아까 고전소설의 특징에서 어체는, 어투는 문어체라는 것을, 어조는 문어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홍판서의 첩인 곡산댁은 아주 교만한 인물인데 평소 길동의 어머니와 길동의 재주를 시기하고 있었다. 아주 곡산댁 마이너스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길동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첩이 또 있었다. 축첩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홍판서의 부인 유씨와 장남 인형을 부추겨 길동을 집안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깨워서 결국 자객 특제를 매수하여 길동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 길동을 죽이려는 거죠. 길동에 대한 모함을 한 거죠, 지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자, 갑니다. 한편 길동은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니 잠시를 머무르지 못할 바이지만 상공의 엄령이 지중함으로 어쩔 수 없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다. 엄한 명령이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초란이 홍길동으로 인해서 집안이 망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길동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혼잣말로 저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고는 이제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고다. 자, 까마귀가 밤에 운다라는 거죠. 까마귀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는 거죠. 이게 복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선의 역할. 복선이 뭐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거죠. 잠시 중국이 팔괘로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밀치고 둔갑법으로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어때요 지금? 둔갑법으로 몸을 숨겼다라 그러는 거죠 지금. 지금 이런 걸 보면 지금 홍길동의 비범한 능력, 그죠? 비현실적인 능력이죠. 이 비현실적이죠. 도수를 부린 거죠. 투명 인간이 된 겁니다. 4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문으로 들어오는지라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니 호령 한 줄기의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대하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굉장하였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췄어. 갑자기 어디로 바뀐 거예요? 첩첩산중으로 바뀐 거죠. 이것도 비현실적인 능력이죠.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크게 놀란 특징은 길동의 조화가 무궁한 줄 알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을 끊어지면서 층암절벽이 가로막자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오도가도 못한다.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사면초가, 고립무원, 진퇴양난 뭐 이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서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이게 누구겠어? 한 소년이? 홍길동이겠죠. 홍길동의 능력은 아주 비현실적인 능력이 있어요. 자, 넘어가시죠. 까마귀의 울음소리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넌 무엇 때문에 나를 무지한 삶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으랴 라고 하면서 주물매니 호련히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큰 비가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난리였다. 자, 대단하네요.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제주가 대단하다고는 여기면서 어찌 날 대적하리요 하고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너를 죽은 나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의 무녀와 관상료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랴. 곡선택 시킨 거다 이 소리죠. 칼을 들고 달려드는 특제를 보자. 길동은 분함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호통을 쳤다. 미현실적인 능력이죠. 내가 잘못하며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을 죽여서 후환을 없애겠다고 칼을 든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죽은 거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특제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길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날 밤에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어있는 방에 들이쳐 받고 꾸짖기를 내가 나와 원수를 졌다고 초랑같자고 나를 죽이려 했나 하고 칼로 치니 처참하게 끄집었었다. 관상녀까지 죽였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이걸 또 이제 벌하는 거예요. 그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 더욱 마음은 더욱 울적해졌다. 분통이 터져 초란마저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생각이 미치자 칼을 던지고 달아나 목숨이나 건지기로 했다. 그래도 뭐예요? 효를 중시하는 거죠. 초란을 죽이고자 했는데 상공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때요? 유교적 가치 효를 중시하는 가치관인 거죠. 마침 상공 침소회가 하직 인사를 올리는데 마침 공도 창밖에 인지척을 듣고서 창문을 열고 살폈다. 길동을 알고 불러 말했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야? 길동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이 일찍 부모님께서 나 길러주신 은혜를 10,000분의 1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참소 거짓말을 했죠.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기로 오늘 상공께 하직을 구하옵니다. 자, 이 집을 나가는 직접적인 이유죠. 자, 지금 보시면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참소하고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을 고쳤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다. 떠난다라는 거죠. 이게 집을 나가는 직접적인 이유예요. 출가의 직접적 이유가 되죠. 공이 크게 놀라보고 무슨 일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길동이 대답했다. 날이 밝으면 자연히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뜬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습니까?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길동이 두 줄기에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말을 이루지 못하자 공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더 타일렀다. 내가 너의 품은 한이 뭐겠어요? 적서차별이죠.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도 좋다. 호부 호용을 허락했죠. 길동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길동이 저라고 아뢰었다. 소자라고 바뀌죠. 소자.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이제 호부 호용 해도 된다라 그랬으니까 호부 호용을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자라는 바로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처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소자라고 하는 거 자기 자신을. 아마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만수무강하십시오. 효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하직하니 공이 붙잡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를 당부하더라. 길동이 또 어머니 침소에 가서 저자는 지금 세라를 떠나려 하오나 다시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모치는 그 사이 귀체를 아끼십시오. 아주 어때요? 효신이 깊죠. 춘섬이 이 말을 듣고 무슨 까닭, 춘섬은 이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무슨 까닭이 있으면 짐작하나 굳이 묻지는 않고 하직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려느냐. 한 집에 있어도 거처하는 곳이 멀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떠나보내고 어찌 잊으랴. 부디 쉬 돌아와 만나기를 바란다. 길동이 절하고 문을 나와 멀리 바라보니 첩첩한 산중에 구름만 자욱하는데 정처 없이 길을 가니 어찌 가련치 않으랴 라고 말하면서 작가가 개입하죠. 이게 뭡니까? 서술자의 개입, 좀 어려운 말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서술자가 개입해서 독자 이해를 돕거나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이것이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의 아주 영웅이죠?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자로 태어났죠? 하지만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도술도 부리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호부, 호용, 허락받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홍길동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련 문제까지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오늘 복습하는 신바람 국어교실의 학생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